자, 문제 18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600만 명에 이르고 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2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실내 공기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실내 공기오염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실내 공기오염 물질을 차례대로 쓰시오. 실내 공기오염 물질, 특징에 따라 오염 물질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인위적인 발생원은 연료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며 보일러,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 물질이 주요 발생원. 가정에서도 가스렌지를 통해서 전기 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통해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실내 공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입니다. 자,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상의 화학물질,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쉽게 만들어지고 접착제, 도료, 방부제 등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잡아주세요. 실내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되죠. 새집증후군. 얘의 증상으로 얘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실내 공기오염 물질은 폼알데히드입니다. 자, 디귿.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입니다. 암석 중에 포인트, 여기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얘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얘기할 거예요. 자, 토양이나 자반의 암석에서 발생된 디귿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얘의 영향이 되게 커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쳐 생성된 디귿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라돈이에요. 자, 이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 경로 95%는 실내 공기 호흡할 때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왔어. 여기서 내가 생활해, 호흡해, 영향 미치는 거예요. 자, 호흡을 통해 들어온 라돈 알파선을 방출해.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해 폐조직을 파괴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되게 되면 폐암이 유발되게 돼요. 그래서 일생 담배 한 번 핀 적 없던 여성이 폐암에 걸렸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얘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발생할 확률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훨씬 높다.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실에서 담배를 펴? 끝장나는 거죠. 라돈입니다. 자, 건물의 바닥 타일, 천정 타일, 벽을 구성하는 석고, 건물 복도, 사무실 천장의 소음 방지용 텍스 등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얘가 바로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물질, 성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9번이에요. 다음은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 환경, 특징별로 주거 환경 연결시키셔야 되는데, 자, 작성 방법을 보면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진 A에 대한 설명, 밑줄 진 B에 대해서 쓰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 기억. 새로 지은 주택이나 빌딩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 벽지. 여기서 나오는 유해물질.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주택, 빌딩 지었어.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 그 유해물질이 나에게 건강장애를 일으켜. 자, 이 현상을 얘기합니다. 새집일수록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그리고 스틸렌 등의 발암 물질이 많아요. 증상은 크게 자극반과
자극이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자극 반응으로 인해서 점막이 자극되죠. 그래서 눈이 따갑고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요.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생겨나고요. 뭐와 관련된 얘기예요? 새집 증후군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건축자재, 벽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새집 증후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베이킹 아웃 방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 아웃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이 유해 물질을 쫙 빨아당겨서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 온도 높여서 가구, 바닥, 벽지 등 깊숙이 배어있는 각종 오염 물질을 빼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집안의 가구를 모두 열어놓고 창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40도까지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온도를 올리게 되면 가구재의 손상, 마룻바닥에 뒤틀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도 정도씩 천천히 올리고 4시간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4시간 정도 후로 4시간 정도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온도를 쫙 올려서, 근데 이게 문제를 또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쫙 올려서 보온을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는 환기를 통해서 쫙 밖으로 빼준다는 얘기죠. 베이킹 아웃 방법입니다. 자, 니은 원인은 습기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인테리어 공사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포인트는 이런 데 두셔야 돼요. 습기찬 벽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너무 오래돼서 나오는 모습들. 곰팡이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오래된 배수관이나 가스관에서 새어나오는 메탄가스, 암모니아, 일산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은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명칭은 헌집증후군입니다. 헌집, 오래돼서 습기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오래된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이런 가스들이 우리에게 건강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환풍장치 설치예요. 여기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가스들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환풍장치 설치하고 습기가 문제였으니까 습기 제거하고 낡은 배수관 교체하고 환기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딩 증후군. 실내 공기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신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자, 빌딩 증후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오랫동안 하루 중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는 이 건물 안에서 이런 공기, 환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걸 빌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자, 밀폐된 건물 내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두통, 현기증, 집중력 감소, 눈의 자극에서부터 레지오넬라증 등 감염성 질환, 이산화탄소 중독, 사람들이 밀폐된 곳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모여서 머물러 있어요. 이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딩 증후군은 물리적인 요인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공기적인 문제, 그죠? 공기 오염이 나타나는 문제,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빌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끔 할 겁니다. 명칭들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0번 넘어갈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정의를 쓰시오. 내분비계 장애 물질, 우리가 다른 말로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얘가 들어간 기입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면서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과 비교하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으면서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내분비계 이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내분비계 장애 물질.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얘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호르몬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 호르몬인데, 사실 호르몬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아닌데 내 몸속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요. 그럼 내 몸은 혼란을 느끼죠. 근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거쳤다가 빨리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얘는 쉽게 분해되지도 않고 안정화되어 있고 체내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에요. 특징이랑 좀 연결시킬게요.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류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TCDD가 가장 높습니다. 유기물질이 염소의 존재하에서 연소될 때 생성될 수 있어요. 연소. 자, 주로 화학공장, 특히 제초제 공장, 석탄 연료시설, 금속 재련소, 디젤 트럭, 쓰레기 소각장 등이 주요 배출원입니다. 이 포인트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운동장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 중에 다이옥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얘가 기출된 바 있어요. 자,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 수지 같은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산성 또는 고온의 액체 속에 적은 양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녹아 나온 니은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아닌데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내 몸에서 이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비스페놀 A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예요. 이 플라스틱 용기 뜨거운 거 담아서 먹었어요.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온 거예요? 비스페놀 A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내가 먹었어. 에스트로겐의 교란이 오겠죠. 비스페놀 A입니다. 자, 방화제, 가소제, 시멘트 첨가제, 인쇄 잉크에서 차량 브레이크 오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의 효소작용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성호르몬 대사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해가 촉진되어 이로 인해 생물은 불임되고 성호르몬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분해가 된다고요. 근데 이 간에서 이 분해하는 역할에 대한 기능이 항진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폴리염화비페닐입니다. 챕터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챕터 3에서 해야 될 얘기는 재난입니다. 재난 A급 잡고 가야겠습니다. 자,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의 개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재난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자,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 이를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텐데 사례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출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사례입니다. 어느 재난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재난의 분류부터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재난이라고 하는 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기억하면서 재난은 단계를 이루고 있죠.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4단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 그리고 중증 분류 체계, 이거 무조건 A급요. 사례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어야겠고 중증 분류할 수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 중증 분류하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 알고리즘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재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재난의 유형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감염병으로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요, 얘는 사회적 재난이 됩니다. 자, 소행성 등 자연우주 물체 추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해예요. 그렇다면 얘는 자연재난이 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미세먼지. 왠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자연재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하게 법에 미세먼지는요, 사회재난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가축의 전염병. 얘는 사회재난이 됩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사회재난이에요. 항공사고, 항만사고 이런 사고로 인한 재해를 우리는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진, 자연재난이에요. 이렇게 사례들로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기억이에요. 자연재난,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이에요. 사회재난 봐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 해상 상관없어요. 이런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그리고요, 감염병, 가축 전염병, 미세먼지, 사회재난입니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 2번 갈게요. 재난의 특성 4가지를 설명하시오. 재난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기 전부터 위험 요인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특정한 시점에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적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재난은요, 상호작용해요. 대부분 단일한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호 반응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불확실성. 기존에 존재하는 재난 자체의 특성이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도 기존의 대응 차원 새로운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르고 재난의 상황에 따라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으면 무조건 이것과 관련된 A 다시 방법 썼으면 됐어. 그렇게 관리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는 똑같이 A라고 하는 재난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A라는 재난이 나타났다가 B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 무조건 이 재난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불확실성입니다. 재난은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4가지 특성. 누적성,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입니다.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문제 3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 유형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에 관해서 연구개발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자, 재난의 관리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4단계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4단계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단계에 대한 정의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사례를 통해서 어느 단계입니까? 물어볼 가능성이 더 커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자, 총 4단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1단계는 예방 완화 단계, 자, 2단계는 대비 단계, 3단계는 대응 단계, 4단계는 복구 단계로 나눌 겁니다. 자, 얘를 설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예방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활동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예방 활동을 얘기합니다. 2차 예방 활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들이 들어갈 거예요. 3차 예방은요. 이제 회복하는 단계로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나눠볼게요. 예방 완화와 대비 단계를 우리 1차 예방에 견줘서 얘기해 보자고요. 대응 단계는 2차 예방에 적용시켜 설명하면 됩니다. 얘는요. 3차 예방에 적용시킬게요. 자, 우리가 1차 예방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1차 예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첫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건강보호였단 말이에요. 얘가 건강 증진, 조금 더 적극적 개념이라면 얘는 건강보호, 질병 예방적 차원으로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조금 더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더 직접적인 간호중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는 건강 증진의 차원이라면 얘는 질병 예방 차원. 그런다면 진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럼 얘도 마치 건강 증진처럼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의 상태를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더욱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요. 얘는요. 조금 더 재난에 가까운 직접적인 간호중재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얘가 질병에 더욱더 직접적인 간호중재였던 것처럼 얘가 건강 증진에 포커스를 맞추고 더욱더 장기적인 관점이었다면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예방과 완화예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인위적 위험성 정도를 줄이거나 위험성 정도 자체를 줄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대비. 얘는 좀 더 재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비상시에,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비상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사전 준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시행할 거야 이거예요. 아니,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서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계획하고 뭔가 조직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 단계를 여기서 다 해놓는 거죠. 재난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비예요. 대응은요. 재난 발생했어요. 그럼 그것에 바로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실행하면 돼요. 자,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 손실의 경감, 긴급 복구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3차 예방이에요. 3차 예방, 복구 단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회복하는 단계예요. 단기 복구, 중장기 복구 활동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자, 단기 복구는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 지원 활동을 말하고, 중장기 복구는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복구, 보다 향상된 상태로 복귀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집들이 다 부서지고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조차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체육관에다가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단기 복구죠.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 지원 활동. 자, 이 사람이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 다시 지어줘야 되죠. 근데 더 튼튼하게 내진 설계를 할 거예요. 지진에 더 강할 수 있게. 그러면 원래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복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장기 복구가 되겠습니다. 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야.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하는 단계구나. 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 자체를 없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포커스를 맞추고, 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야. 그 훈련한 일들을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우리가 바로 행동할 거야. 대응할 거야.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이 4단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의 임무 및 역할은 어느 재난 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뜻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건축 법규, 재난보험, 소송, 토지 사용 관리, 공공 예방, 안전교육, 과학적 연구, 위험 지도 제작. 얘가 사례로 많이 나오죠. 안전법규, 기타 관련 법령의 조례, 세금 경감, 세금 인상 정책. 지금 당장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느낌이 나요? 지금 당장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금 당장 재난과 관련이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냐고요. 있잖아. 얘 제대로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느 단계예요? 얘는 완화, 예방 단계죠. 예방, 완화 단계. 자, 다음 단계. 비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요소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식별 준비를 포함한 비상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과 소방 훈련을 하고 비상장비와 비품을 조달하고 보관하고 대피 장소를 식별하고 준비하고 환자 유형별 대피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재난과 가까워졌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방송해야 되잖아. 그 비상방송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얘기는 그 비상방송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당장 재난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 놓을 거야. 준비해 놓고 체계화 시켜 놓고 교육해 놓고 훈련해 놓고. 이거 어느 단계예요? 얘는 바로 대비 단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 비상 시스템을 계획하고 구축해 놓는 것이 대비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에 대한 비상 대비 방어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고요. 응급 의료 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가동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주민을 수용하고 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 은신하고 있어요. 자, 대피로를 만들어 놨어. 이건 대피. 실제로 이 대피로를 통해서 대피시켰어 라고 한다면 대응 단계라고 하셔야죠. 미리 준비해 놨던 걸 지금 여기서 다 가동시켜 놓는 거예요. 자, 피해 주민 대응 활동 요원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할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나무니까. 피해 평가하고 보조금 지원하고 실직적 지원하고 대응계획 평가하고 임시 거주지 마련하는 거. 회복하는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복구 단계의 활동입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증분류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물으면 답하시오 했습니다. A급 잡고 갈게요. 다음의 그림은 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를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증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에 따라 분류하고자 했을 때
자, 기억에서 파악해야 할 대상자의 상태와 니은에 해당하는 중증 분류 결과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START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그대로 기출됐어요. 기출된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재난이 계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예요. 거기다가 중증 분류 체계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얘 당연히 A급이죠. 재난이 발생했어요. 환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다고요. 그럼 빨리 환자를 분류해서 해결해 줘야지 되는 거죠. 자, 이 분류, 이 중증 분류를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겁니다. 이 대상자가 어느 분류인지를 확인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사정해야 될 게 뭐예요? 보행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 보행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보행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정해 볼 내용은 호흡에 대한 평가예요. 호흡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 유지되어 있나요? 자, 호흡할 수 있으면 긴급 환자가 되고요. 호흡 없어요. 무호흡이에요. 그럼 지연 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호흡수를 평가할 거예요. 자, 호흡수를 평가해서 1분에 30회를 초과했습니다. 굉장히 호흡이 빠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긴급 환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호흡수가 1분에 30회 이하였어요. 그럼 이제 순환에 대해서 사정을 해볼 겁니다. 요걸 맥박을 측정하고 모세혈관 충혈 그 시간을 우리가 사정해 볼 건데 요골 맥박이 없어요. 모세혈관 충혈 시간이 2초를 넘어가요. 지혈을 해봅니다. 그리고 긴급 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2초 이하면서 요골 맥박 잡혀요. 이제 이 의식 상태 보면 돼요. 구두 명령에 반응하지 않으면 긴급 환자가 되고 구두 명령에 반응하게 되면 응급 환자라고 우리가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 분류 알고리즘을 무조건 다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기입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환자 분류를 총 4가지로 분류했죠. 가장 시급한 것이 긴급이에요. 그 다음에 응급이고요. 그 다음에 비응급이고요. 그리고 지연입니다. 자, 지연 환자까지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서 긴급 환자라고 분류가 되었다면 응급 환자보다 더 빨리 해결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긴급한 환자인지, 어떤 환자가 응급 환자인지, 어떤 환자가 비응급이고 어떤 환자가 지연인지를 모두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사례를 보고 나서 판별하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를 색깔로 구분하게 되죠. 색깔과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증도 분류 결과와 색깔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도가 폐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 손상이에요. 경추 손상, 저체온증, 그리고 경련이 나타납니다. 이런 환자는 그 4가지의 환자 중에서 긴급 환자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다음 대상자, 안구 돌출 외상, 중증 출혈, 내장 손상, 긴급인 듯 보이지만 응급 환자예요. 자, 응급 환자는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감압을 요하는 척추 손상, 경추는 긴급이에요. 척추 손상, 정신과 장애, 탈골, 좀 며칠 지나도 간호중재, 의학적 치료 며칠 지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비응급 환자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두부나 몸체가 절단돼 있고 20분 이상 호흡, 맥박이 멈췄어요. 이런 환자를 우리는 지연 환자라고 하죠.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중증도 분류 체계, 환자 분류 총 4가지로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색깔 연결시키셔야겠고, 정의, 예시.
그래서 이 예시를 보고 어느 환자인지를 바로바로 찾아가실 수 있게 이 표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경과 재난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야 될 것들 보이시죠? 특징들 연결시켜야 될 것들 보이시죠? 그거 꼭 해주시고 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들 있죠? 그 기준들 조금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역시 특징과 그 식중독의 종류 연결시키기 잘 해주시고 재난 무조건 A급이에요. 무조건 A급이에요. 분류부터 잘 하시고 단계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중증 분류 체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파트입니다. 계속적으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는 파트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